그 결혼식은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릴라의 결혼 준비는 느리고 섬세하고 다툼의 연속이었던 체를로 구두의 탄생과 겹쳐졌다. 결혼식과 신발 제작은 이런저런 이유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혼 준비는 구두방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페르난도 아저씨와 리노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새 신발 제작에만 열을 올릴 수 없었다. 돈이 급했기에 당장 수입이 될 만한 허다한 잔일들도 해야 했다. 그들은 릴라를 조금이라도 꾸며주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했다. 체를론의 식구들은 빈민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지불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 결과 몇 개월 동안 체를로 집안에는 늘 긴장이 감돌았다. 눈치아 아주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대보에 술을 놓았고, 페르난도 아저씨는 자신이 왕노릇을 하던 작고 아늑한 작업실에서 풀칠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입에 앞침을 끼워 물고 평온한 마음으로 망치질을 하던 시절이 그립다며 법석을 떨었다. 이 가운데 평온한 태도를 유지한 사람은 두 연인뿐이었다. 릴라와 스테파노 사이에는 2번 정도의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첫 번째 고비는 그들이 살 집을 보러 다닐 때 찾아왔다. 스테파노는 새로 개발된 지역에 있는 신식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고, 릴라는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구 시가지에 있는 집은 주변의 다른 집들처럼 널찍하기는 했지만 어두침침하고 경치가 좋지 않았다. 신시가지에 지은 아파트는 크기는 작았지만 팜 올리브 신전에 나오는 것 같은 거대한 거품 목욕탕과 비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베수비오 화산을 마주하고 있었다. 릴라는 베수비오 화산의 형상은 보일 듯 말 듯하여 날씨가 흐릴 때는 희미하게 사라지는 데 비해서 집에서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기찻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파노를 설득하고자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스테파노는 새로 지은 집의 멋진 바닥과 새하얀 벽에 매료되었고, 릴라는 결국 오래 반대하지 않고 양보했다. 17살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쏟아지는 집의 세입자도 아닌 주인이 되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그들이 고비를 맞게 된 2번째 이유는 신혼여행지 때문이었다. 스테파노는 베니스에 가고 싶어 했는데 릴라는 나폴리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말자고 고집을 피웠다. 릴라는 이후로도 항상 나폴리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이스키아 섬에 들렀다 카프리 섬에 가서 상황이 된다면 아말피 해변까지 들르자고 했다. 모두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였다. 그녀의 예비신랑은 거의 즉시 동의했다. 이 2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부터 있어온 집안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다. 예를 들면 스테파노가 체룰로 구두방에 가면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페르난도 아저씨와 리노에 대한 무례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릴라 앞에서 말이다. 그러면 릴라는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와 오빠를 두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스테파노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었다. 그는 신발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긴장이 고조되자 스테파노는 결국
부자와 새 견습생에게 명확한 작업 기한을 정해 주었다. 그는 11월이 가기 전에 첫 작품을 보고 싶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판매할 수 있는 겨울용 남성 신발과 여성 신발을 만들라고 했다. 그러고는 꽤 신경질적인 말투로 릴라에게 리노는 일하는 것보다 돈 달라는 말을 더 쉽게 한다고 내뱉고 말았다. 릴라가 오빠를 두둔하자 스테파노는 이 말에 대꾸했다. 그러다 릴라가 발끈하자 바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며 자신들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증표인 구입한 후 한 번도 신지 않고 간직해둔 신발을 가져와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냄새를 맡았다. 그는 어린아이에 가까웠던 릴라가 그 자그마한 손으로 리노의 거친 손 옆에서 손을 놀리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고 말하며 감격했다. 그때 그들은 예전에 살던 집 옥상에 있었다. 솔라란의 집안 사람들과 불꽃놀이 경쟁을 벌였던 바로 그곳이었다. 스테파노는 릴라의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면서 다시는 그 손이 망가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릴라는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곧 이사할 새 집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집은 정말 멋졌다. 반짝이는 마열리카 타일바닥과 거품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 음각으로 장식한 식당 가구와 냉장고에 전화까지 있었다. 나는 흥분해서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둘 중 누구도 자기만의 방을 가져보지 못했고 공부할 장소도 없는 작은 집에서 태어나 살아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릴라는 곧 그런 곳에서 벗어날 것이다. 철도와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는 발코니에 들어서면서 나는 릴라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너희들끼리만 여기 올 때도 있어? 가끔은.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나는 부끄러웠다. 키스는 해? 가끔. 그러고는? 거기까지야.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걸.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일까? 그토록 자유로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온 동네에 솔라라 형제가 퍼뜨린 음란한 소문이 자자한데 정작 본인들은 키스만 했다고? 스테파노가 뭔가 더 요구하지 않아? 왜? 안토니오는 내게 그런 부탁을 해? 응. 스테파노는 내게 안 그래. 결혼부터 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녀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만큼 그녀도 내 질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릴라는 지금까지 스테파노가 자신에게 아무 짓도 못하게 해온 것이다. 둘이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고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가구까지 다 들인 집이 있고 아직 포장지에 쌓인 매트리스가 달린 침대까지 있는데도 이에 비해 나는 결혼할 마음이 추워도 없으면서 키스보다 진도를 더 많이 나간 지 오래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그녀가 내게 안토니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느냐고 물었다. 나는 창피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하자 그녀는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저수지에서의 만남을 줄여갔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이기도 했다. 수업과 과제물 때문에 릴라가 결혼 준비해서 나를 제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기가 시작되면 모습을 감추는 내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피누차와의 갈등은 여름이 되면서 훨씬 더 나빠졌다. 이제는 옷이나 모자, 스카프나 장신구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피누차는 결국 오빠에게 릴라가 있는 앞에서 완강한 태도로 오빠의 예비신부가 지금 당장 식료품점에 일하러 나오든지 아니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라도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카라치 집안의 모든 다른 식구들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 자신도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다못해 알폰소도 학교에서 틈이 날 때마다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가. 피누차는 이 말을 릴라가 듣는 곳에서 서슴지 않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딸의 편을 들었다. 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장 다음 날부터라도 집안에서 자신에게 맡기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화해를 하려는 의도로 말을 할 때조차도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경멸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오히려 피누차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제 모녀가 구두빵집 딸내미를 집안의 여주인 노릇을 하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돈을 물쓰듯이 쓸 심산으로 침입해온 마녀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들에게 릴라는 자신만의 마법으로 카라치가의 가장을 조종하여 혈육인 친누이와 어머니의 뜻마저도 거스르게 하는 마녀인 것이다. 스테파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즉각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누이의 화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릴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무시해버리고 피누차에게 식료품점에서 일하기보다는 릴라를 도와 결혼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야? 피누차가 발끈해서 말했다. 그래, 내일부터 내 자리에 아다를 채용할 거야. 멜리나의 딸 아다 말이야. 제가 오빠에게 그러라고 했어? 피누차가 릴라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알 바 아니야. 들었어요, 어머니? 오빠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우리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견디기 힘든 침묵이 흘렀다. 결국 마리아 아주머니가 계산대 뒤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스테파노에게 말했다. 그럼 저 자리에도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무나. 나도 지쳤고 더는 고생하기 싫구나. 스테파노는 그제야 약간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들 진정하세요. 나는 누구의 주인도 아니에요. 식료품점 일은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에요. 함께 결정을 내려야죠. 피누차, 너는 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니? 아니지. 어머니가 저 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정말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고요. 진열대 정리는 아다에게 맡기고 계산대 일은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결혼 준비를 하겠어요. 식료품점 일에 대한 피누차와 마리아 아주머니의 분노와 아다의 채용권에 정말로 릴라가 개입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다는 릴라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토니오도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 둘의 친구를 착한 요종처럼 여겼다. 분명한 것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결혼 준비에 신경 쓸 엄청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과 이 일이 릴라에게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모녀는 릴라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초대장, 성당 장식, 사진기사, 오케스트라, 피로연 장소, 메뉴, 케이크, 결혼식 후 하객들에게 나누어 줄 사탕, 반지, 신혼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적인 일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신혼여행만 해도 피누차와 마리아 아주머니 쪽에서는 기껏해야 소렌토나 포시타노, 이스키아, 카프리 섬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러던 중에 갑작스레 내가 이 상황에 끼어들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릴라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힘든 전투에서 그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고학년 과정이라 따라가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이 많았다. 내 고집스러운 성실함은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고 나는 악에 바친 듯 공부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레누, 부탁이야. 내일 내게 조언을 좀 해주러 와주겠니? 나는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날 화학 구두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다. 어떤 조언? 드레스에 대해서 말이야. 부탁이야. 제발 안 된다고는 하지 말아줘. 네가 안 오면 내 손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죽여버릴 것 같아. 다음 날 나는 릴라를 도우러 갔다.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릴라와 피누차, 마리아 아주머니와 동행했다. 레티필로에 있는 양장점으로 갔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공부할 틈이 나면 읽으려고 가방에 책을 몇 권 넣어갔지만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리는 드레스 모델을 보고 원단을 만져보았다. 릴라는 상점 마네킹이 걸치고 있는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무엇을 입든 그녀의 아름다움은 드레스를 더 돋보이게 했고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했다. 뻣뻣한 질감의 오간자도 부드러운 세틴도 안개같이 화사한 망사도 모두 잘 어울렸다. 레이스로 처리한 드레스 상체 부분과 퍼프 소매도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없었다. 넓게 퍼지는 모양의 치마도 몸에 딱 달라붙는 모양의 치마만큼이나 잘 어울렸고 긴 옷자락도 짧은 옷자락만큼 잘 어울렸으며 물결치는 듯한 긴 베일도 짧은 베일만큼 잘 어울렸다. 진주 같은 인조 보석이 박힌 왕관도 오렌지꽃 화관만큼이나 잘 어울렸다. 릴라는 순종적인 태도로 디자인을 살펴보기도 하고 마네킹에 걸린 예쁜 옷들을 입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 시댁 식구들의 까다로운 태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원래 릴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릴라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빈정거리듯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긴장하게 하는 말을 던졌다. 멋진 녹색 세틴이나 붉은색 오간자 아니면 멋진
검은색 망사를 선택하면 어떨까? 아니, 차라리 노란색 망사가 나을 수도 있겠다. 나는 적당한 순간에 웃음을 터뜨려 신부의 말을 농담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 지긋지긋한 원단과 드레스를 두고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재봉사는 흥분해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부탁이니 뭘 선택하든지 결혼식 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진열장에 걸어놓고 이 신보옷을 만든 것이 나라는 것을 자랑해야겠어요. 문제는 바로 선택이었다. 릴라가 드레스 모양과 원단을 고르면 피누차와 마리아는 다른 드레스 모양과 원단을 고집했다. 나는 새 직물에서 나는 강한 냄새와 그들의 다툼에 약간 얼이 빠져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때 릴라가 까칠하게 물었다. 네 생각은 어때, 레누?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마리아 아주머니와 피누차가 이 순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느껴져 약간 놀랐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써먹기로 했는데 그 기술이란 바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듯한 확고한 어조로 전제 조건을 거창하게 늘어놓는 것이다. 나는 표준어로 또박또박 피누차와 그녀의 어머니가 고른 옷들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았다. 나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옷들이 왜 릴라의 몸매와 어울리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댔다.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 때처럼 모녀의 찬탄과 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우연히 정말로 손이 가는 대로 그렇지만 릴라가 골랐던 모델을 제외하도록 주의하면서 옷을 하나 골라서는 그 옷이야말로 두 여인이 고른 옷들과 내 친구가 고른 옷들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재봉사와 피누차와 그녀의 어머니는 즉각 내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릴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평상시 눈빛으로 돌아와 그녀 역시 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가게 문을 나설 때에는 피누차도 마리아 아주머니도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릴라에게 다정한 태도로 이야기를 걸었고 선택한 드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쉴 새 없이 내 이름을 끌어들였다. 예컨대 레누차가 말했듯이 라든가 레누차가 지적했듯이 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 릴라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춰서 레티필로의 저녁 인파 사이에 섞였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거야? 뭘? 사람들을 조롱하는 법. 나는 속상했다. 작은 목소리로 릴라에게 말했다.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요청할 때마다 나를 도와줘야겠어.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나를 네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조롱하는데 이용하려는 거야? 릴라는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을 눈치채고 한 손을 꽉 쥐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얘기는 아니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에겐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끔 만드는 재능이 있다는 거야. 너와 나의 차이는 언제나 사람들이 내게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너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야 내가 못됐기 때문이겠지. 나는
더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릴라가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처럼 나도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런 그녀를 보자 후회스러워 바로 이 말을 덧붙였다. 안토니오가 널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야. 동생의 직장을 구해줘서 너한테 고맙대. 아다에게 일거리를 준 건 스테파노야. 그녀가 대답했다. 알다시피 나는 나쁜 아이잖아. 그날을 기점으로 나는 의견이 가장 분분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려다녔다. 가끔 릴라가 아니라 피누차와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참석하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 후 하객들에게 나누어 줄 사탕을 고른 것도, 오라치오 가에 있는 레스토랑을 선택하게 된 것도, 8mm 슈퍼 필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사진사를 선택한 것도 나였다. 나는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를 대비한 연습인 것 같아서 모든 일이 흥미로웠다. 하지만 정작 결혼을 앞둔 릴라는 시큰둥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릴라는 그랬다. 정작 릴라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갈 자신의 집과 삶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일절 간섭하지 못하게 못을 미리 박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것은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싸움 수준이 아니었다. 나와 스테파노를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릴라는 자신을 가둔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조차 모르는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으려 하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후를 통째로 바쳤고 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한 번은 학교에 빠지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첫 학기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새학년부터 우리 반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맡은 명망 높은 갈리아니 선생님은 나를 애지중지했지만 철학과 화학, 수학에서는 겨우 낙제점을 면한 정도였다. 그러던 중에 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종교학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무신론 사상을 비난하는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있던 나는 이에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 파스칼레에 대한 애정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학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비난이 열성 공산당원이자 나를 애제자로 여기는 갈리아니 선생님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져서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손을 들고 우선 선생님에게 내가 교환과정으로 들은 신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러고는 인간 사회가 눈먼 분노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신적 존재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도시가 지옥에서 불타는 동안 장난감 인형이나 태평하게 수집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성령이라는 신격은 잉여적인 존재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항 구조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알려진 삼위일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알폰소는 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수줍게 내 앞치마를 잡아당겼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고 마지막 비유까지 내세우며 내 논리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처음으로 교실에서 쫓겨나 학급 장부에 벌점을 받았다. 복도로 쫓겨난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도대체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한 걸까? 내 의견이 옳다는 절대적인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가? 그러다 언젠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릴라와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야 내가 그런 곤란을 자초한 것이 다름 아닌 릴라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종교학 선생님에게 도전할 정도의 권위를 릴라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릴라는 이제 책 한 권 읽지 않고 공부도 그만둔 지 오래이며 기껏해야 식료품점 주인의 아내가 될 참이었다. 스테파노의 어머니가 있던 계산대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 그녀에게서 도시가 지옥불에 타오를 때 작은 인형이나 수집하는 행위에 종교를 결부시키는 영감을 얻지 않았는가? 결국 학교에 다니는 일까지도 릴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나만의 자산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는 교실문 앞에 서서 소리 죽여 울었다.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다. 복도 끝에서 니노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에 그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를 모른 척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났지만 막상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니노의 모습을 보자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재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내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새 더 성숙해져 있었다. 목젖이 훨씬 더 붉어져 나왔고 푸른빛이 감도는 수염 때문에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보였으며 시선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그를 피할 방도가 없었다. 교실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화장실 쪽으로 갈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해도 행여나 종교학 선생님이 내다보기라도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었다. 결국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니노가 내 앞에 다가와 왜 교실 밖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인상을 찡그리더니 곧 돌아올게 라고 말했다. 자취를 감추었다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갈리아니 선생님과 함께 나타났다. 갈리아니 선생님은 나를 칭찬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다. 선생님은 나와 니노를 대상으로 수업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전면전을 펼쳤으니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란다. 선생님은 우리 반 교실 문을 두드렸다. 등 뒤로 교실 문을 닫았다가 5분 후에 기분 좋은 얼굴로 다시 나타났다. 종교학 선생님께 공격적인 어조로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조건으로 자리에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니노와 갈리아니 선생님의 지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는 종교학 선생님께 사과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부모님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하지만 안토니오에게는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었고 그는 파스칼레에게 이 사건을 자랑스럽게 전했다. 어느 날 길에서 릴라와 마주친 파스칼레는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구명보도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눈 깜짝할 새에 나는 내 중마고들과 종교학 선생님의 장황한 설교를 못마땅히 하는 몇몇 전투적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영웅으로 등극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가 종교학 선생님께 한 사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종교학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진 다른 선생님들에게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 말과 행동을 분리했다. 내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모든 선생님께 예의를 다하고 도움이 되려고 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나를 다시 예의 바른 소녀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주장을 해도 그 정도는 흔쾌히 용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게 갈리아니 선생님처럼 내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흠잡을 수 없는 처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는 고등학교 5학년이며 그해 졸업시험을 앞둔 니노와 함께 우리의 초라한 학교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학생 가운데 하나로 다시 손꼽히게 되었다. 그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니노는 내게 아무 설명도 없이 예의 어두운 분위기로 종교학 선생님과 충돌한 일에 대해서 반 페이지 정도의 글을 급히 써달라고 했다. 그걸로 뭘 하려고? 니노는 자신은 빈민들의 여관 나폴리라는 잡지에 기고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편집부에 들려주니 내가 마감 시간 안에 그 일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한다면 다음 호에 실어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니노는 내게 잡지를 보여주었다. 50여 페이지쯤 되는 조잡한 회색 잡지였다. 목차를 보니 빈곤의 수치라는 제목 옆에 그의 이름이 보였다. 순간 마론티 해변에서 로마지에 실린 기사를 읽으며 그의 아버지가 내비쳤던 자만과 허영이 생각났다. 혹시 시도 써? 내가 물었다. 그는 혐오감이 담긴 표정으로 강하게 부정했고 나는 바로 좋아, 한번 해볼게 라고 약속했다. 나는 잔뜩 흥분해서 집에 돌아왔다. 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이 일에 대해 알폰소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나를 걱정하며 절대로 글을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내 이름으로 출간되는 거지? 그래. 레누, 종교학 선생님은 다시 화를 내실 거고 내게 낙제점을 줄 수도 있어. 게다가 화학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도 자기 편으로 만들 거야. 알폰소의 걱정에 전염되어 나는 용기를 잃었다. 하지만 알폰소와 헤어지자 내 이름이 나온 기사가 실린 잡지를 릴라와 우리 부모님, 올리베로 선생님과 페라로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앞질렀다. 사태는 나중에 무마하면 될 것이다. 갈리아니 선생님이나 니노처럼 내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종교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처럼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내게 갈채를 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적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나에 대한 호감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기사가 나올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굴 생각이었다. 나는 오후 내내 글을 썼다가 고치기를 반복했다. 최대한 함축적이고 강렬한 문장들을 생각해냈다. 어려운 용어를 써서 내 논지에 최고의 신학적 권위를 부여하려 했다. 나는 이런 문장을 썼다.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면 왜 성령을 통해 전파되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서문만으로도 반 페이지가 모자랐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하지? 나는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악착같이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결국은 읽어줄 만한 글이 나왔다. 나는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의구심이 생겼다. 나는 확인받고 싶었다. 누구에게 내 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을까? 어머니에게? 동생들에게? 안토니오에게? 물론 아니다. 릴라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다는 것은 그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녀보다 내가 더 박식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다. 내 반 페이지짜리 글을 몇 마디 비하하는 말로 깎아내릴까봐 두려웠다. 아니, 그보다는 그녀의 몇 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작용해 내 생각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그 반 페이지짜리 글에 그 생각을 옮겨 적으려다 결국 글의 균형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더 두려웠다. 그런데도 나는 참지 못하고 릴라가 집에 있기를 바라며 그녀를 찾아갔다. 릴라는 부모님 집에 있었다. 릴라에게 니노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공책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글씨가 눈을 아프게라도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글을 적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폰소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내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엘레나 그레코라고? 그래. 릴라가 내게 공책을 내밀었다. 내겐 이 글이 좋은 글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 부탁이야. 못한다니까. 나는 고집을 피워야 했다. 이 글이 릴라 마음에 들지 않거나 릴라가 이 글을 읽지 않는다면 니노에게 이 글을 주지도 인쇄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결국 릴라는 내 글을 읽었다. 글을 읽는 동안 마치 내가 그녀에게 지워준 짐이 너무 무거워 그녀가 움츠러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짜내고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과거의 릴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를 쓰는 것 같이 느껴졌다. 마침내 과거의 자아를 끌어냈을 때부터는 짐을 벗은 것처럼 한결 편해 보였다. 좀 지워도 돼? 응. 릴라는 꽤 많은 단어와 한 문장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글 순서를 좀 바꿔도 될까? 응. 릴라는 문장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더니 수정 기호로 문장의 위치를 페이지 위쪽으로 옮겼다. 다른 종이에 베껴서 줘도 되겠니?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게 해줘. 릴라는 글을 베끼는데 꽤나 시간을 들였다. 내게 공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너 참 잘하는구나. 언제나 만점을 받을 만해. 릴라의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순수한 칭찬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쓴 글을 읽고 싶지 않아. 왜?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를 아프게 하니까. 릴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손으로 이마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다른 식구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시 30분에 글을 다시 옮겨 적으려고 일어났다. 릴라의 동글동글한 예쁜 글씨체로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릴라의 글씨는 초등학교 시절의 글씨체에서 멈춰 있어 그보다 작아지고 어른스러워진 내 글씨체와는 아주 달랐다. 종이에는 내가 쓴 글이 그대로 있었지만 더 매끄럽고 더 즉흥적인 느낌이었다. 릴라가 지우고 옮기고 살짝 덧붙인 부분들과 여기에 그녀의 글씨까지 합쳐 조금 다른 느낌을 주었다. 내 자신에게서 도망쳐 나와 저 멀리 뒤쳐져 있는 올레의 4개 넘는 엄청난 힘으로 100발자국은 더 앞서 나가게 된 느낌이었다. 나는 글을 릴라의 필체로 남겨두기로 했다. 내 언어 안에 릴라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기 위해서 니노에게 그대로 글을 가져다 주었다. 니노는 기다란 속눈썹을 수차례 깜빡이며 글을 읽었다. 다 읽고 난 다음 예기치 않게 우울해하며 말했다. 갈리아니 선생님의 말이 옳았어. 뭐가? 네가 나보다 글을 더 잘 쓴다는 거. 내가 수줍게 반박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뇌이더니 내게 인사도 하지 않고 뒤돌아 가버렸다. 내게 잡지가 언제 출간될 예정이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말해주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행동에 나는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인지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그의 아버지 모습이 보였다. 우리의 새로운 만남은 그렇게 좋지 않게 끝이 났다. 우리는 또 한 번 엇갈린 것이다. 니노는 며칠 동안 자신보다 작문 실력이 좋은 것이 속죄라도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굴었다. 나는 이러한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를 멈추고 잠시 함께 걷자고 했다. 나는 냉정하게 선약이 있고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니노는 한동안 내 남자친구가 알폰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굣길에 할 말이 있다며 마리사가 모습을 나타낸 이후로 니노의 의심은 풀리게 되었다. 마리사와는 이스키아 섬에서 함께 지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호들갑을 떨면서 반가워했다. 내가 그의 여름에는 바라노에 오지 않아서 슬펐다고 했다. 때마침 알폰소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다. 마리사는 오빠가 이미 가버렸으니 우리와 함께 걷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먼저 그녀가 겪은 사랑의 고통에 대해서 세세히 얘기해주고는 알폰소와 내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내게 더 말을 걸지 않고 특유의 매력적인 태도로 알폰소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분명 오빠에게 나와 알폰소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전했음이 분명했다. 다음 날 니노가 당장 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도 결국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버지만큼이나
공허한 사람인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건가? 자신의 재능 말고 다른 이의 재능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오만한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안토니오에게 나를 데리러 학교로 와달라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내 부탁에 당황하면서도 기뻐하며 내게 즉시 그러겠다고 했다. 그가 더욱 놀란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깍지를 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손을 잡으면 아버지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아이처럼 느껴져서 동네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식으로 산책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런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은 것이다. 니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보다 글도 더 잘 쓰고 그가 글을 기고하는 잡지에 내 글도 실릴 것이며 학교에서는 니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성적이 뛰어나며 나만의 남자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제 충실한 애완동물처럼 그의 뒤를 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